1915년 서울 조선 왕실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의 정각 4천여 칸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 건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3년 후 일본 도쿄의 한 저택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된다. 사라졌던 경복궁의 건물 중 하나가 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궁궐이 일본계인 소유의 정원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도난이 아니다. 조선의 역사를 지우고 문화를 뿌리째 흔적도 없이 없애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순간부터 궁궐은 허물어졌고 문화재는 강제로 반출되었으며 비석과 왕릉조차도 파괴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3만여 점의 문화재는 여전히 일본에 남아있다. 일제는 왜 조직적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했는가? 사라진 유물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제 숨겨진 진실을 따라가 본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진 날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목표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우는 것. 그들이 계획한 것은 조선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조선의 상징이었던 도성과 궁궐이었다. 숭례문, 길을 내기 위해 파괴되다. 서울의 4대문 중 가장 중요한 문, 숭례문 국보위로 1907년 일본 황태자가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일제는 황태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겠다며 숭례문의 성벽을 허물고 도로를 개설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 개설 공사가 아니었다. 조선의 상징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 도니문, 지도에서 사라지다. 서울의 서쪽을 지키던 성문, 도니문. 1915년 일제는 이 거대한 성문을 철거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다른 성문들은 허물어진 기록이 남아있지만 도니문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 일부 기록에는 발파에 부수었다고 나와 있고 다른 기록에는 어딘가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도니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의 문이 하나둘 사라질 때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1915년 경복궁, 조선 왕실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단 몇 달 만에 황폐한 폐허가 되었다. 궁궐의 웅장한 정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낯선 건물들이 궁 안에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일본이 주최한 조선물산공진회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선의 문화와 산업을 홍보하는 전시회. 하지만 그 실체는 경복궁을 철저히 해체하기 위한 도구였다. 경복궁 4,000칸이 사라지다. 당시 경복궁에는 500년 역사의 정각 4천여 칸이 존재했다. 그런데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기 위해 일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철거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건물들이 단순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철거된 건물들은 흔적 없이 증발했고 그중 일부는 이후 일본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도쿄에서 나타난 경복궁의 정각. 1918년 일본 도쿄 한 일본인의 저택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된다. 저택의 정원 한가운데 조선의 궁궐 건물이 서 있었다.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자선당이었다. 경복궁에서 사라졌던 정각이 일본 오쿠라 가문의 개인 소유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자선당은 어떻게 일본으로 옮겨졌을까? 일본 측 기록에는 경복궁에서 해체한 뒤 자재를 옮겨와 다시 조립했다고만 남아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사라진 것들 중 일부가 일본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뿐. 그렇다면 남은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 경복궁을 무너뜨린 이유. 일제는 왜 궁궐을 파괴했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조선 왕실의 상징을 없애고 일본의 지배를 뿌리내리기 위해서였다. 경복궁을 파괴한 자리에는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숭례문을 헐고
그 자리에는 일본식 건축물이 들어섰다. 광화문은 해체되어 궁 한쪽으로 밀려났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철거가 아니었다. 조선 왕실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사라진 청각들, 그중 일부는 일본에, 나머지는 영원히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1943년 일제는 비밀리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린다. 반시국적 고비를 철거하라. 이 명령의 뜻은 단순했다. 조선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비석들을 모조리 없애라는 것. 사라진 전승비 조선의 영광을 지운 자들. 비석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기록한 역사이며 승리를 기억하는 기념물이자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 비석들이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자극할 것이라 두려워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비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남 해남 이순신 명량대 첩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무찌른 승리를 기념한 비석, 충남 아산 이순신, 신도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새긴 비석, 전북 남원 황산대 첩비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구를 섬멸한 전투를 기념한 비석. 이 비석들은 일제의 손에 의해 철거되거나 땅속에 묻혔다. 그들은 조선의 승리와 저항의 역사를 지우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석들이 사라진 뒤 일본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독을당한 고려의 왕릉과 백제의 무덤들. 비석이 사라질 때 조선의 무덤도 안전하지 않았다. 왕릉과 고분은 무차별적으로 독을당했다. 이토 히로부미, 그는 조선을 지배한 총독이자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 중 하나가 고려의 왕릉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등에 업고 개성일대의 고려 고분을 닥치는 대로 도굴했다. 그 결과 고려의 왕릉에서 출토된 수많은 고려 청자, 금속 유물, 왕의 부장품들이 일본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고려의 무덤만이 아니었다. 일본 도굴군들은 백제의 무덤들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무령왕릉, 도굴을 피한 기적. 특히 도굴범들의 목표가 된 것은 백제 왕족들의 무덤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주의 송살리 고분군. 1917년 일본의 도굴꾼 가루베 치오는 공주 일대의 백제 고분을 마구잡이로 파헤쳤다. 그가 무령왕릉의 존재를 알았다면 아마도 무령왕릉은 발견되기도 전에 도굴됐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다. 무령왕릉은 그의 눈을 피해 1960년대까지 무사히 남아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백제 왕실의 찬란한 유물을 온전히 발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문화재는 어쩌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도굴되거나 사라진 것들은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일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한쪽 벽.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물의 목록이 걸려 있다. 일제강점기에 약탈당한 문화재들. 그 수는 정확히 얼마나 될까?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재의 수, 공식적으로 3만 점 이상. 그러나 이것은 확인된 것만 집계한 숫자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유물이 일본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본은 왜 유물을 돌려주지 않는가?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 협정이 함께 논의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한국에 1432점의 문화재를 반환했다. 그런데 한국이 원래 요구한 것은 4479점. 일본은 나머지 유물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미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일본은 1965년 협정에서 반환한 1432점 외에는 더 이상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유물들은 여전히 일본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의 손에 남아있다. 개인 소장품은 국가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문화재 외에는 개인이나 사찰이 소장한 유물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논리는 프랑스, 독일, 이국 등이 문화재를 반환한 사례들과 충돌한다. 다른 나라들은
개인 소장품도 반환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물들은 무엇일까? 북관대첩비.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강탈해 도쿄로 반출. 100년이 지나서야 반환 논의가 시작됨. 현재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철저히 선심 쓰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왕실의 주요 의례와 전통을 기록한 서적. 원래 한국에 있어야 할 국가기록물. 메이지 시대 일본 국내청으로 반출되어 현재까지 일본 황실 도서관에 보관. 고려 불경과 불상. 고려 시대 제작된 불경과 불상 수천 점이 일본 사찰에 보관. 일본은 오랜 기간 일본에 있었으므로 이제 일본 문화의 일부라는 주장을 펼침. 이처럼 한국 문화재의 상당수는 일본 박물관, 사찰, 개인 소장품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돌려줄 의사가 거의 없다. 다른 나라들은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고 있다. 놀랍게도 세계 각국에서는 약탈 문화재 반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베냉.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였던 베냉에 약탈한 유물을 반환. 역사는 돌려줘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2022년 독일 나이지리아. 독일은 19세기 강탈한 베닌 청동상을 나이지리아로 돌려보냄. 독일 정부는 공식 사과까지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문화재 반환을 거부하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은 경매 시장에 나오고 어떤 것들은 일본 황실 깊숙한 서고에 감춰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다. 역사의 단절이며 정체성의 침탈이다. 문화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문화재를 단순한 옛날 물건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유리병이나 돌덩이가 아니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역사이자 정체성이며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의 문화재가 일본에 남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남의 손에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물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문화재 소재 추적. 사라진 유물을 기억하다. 현재 일본에는 정확히 어떤 한국 문화재가 남아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국제적인 압박이 커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UN,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반환 요구가 필요하다. 새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많은 유물들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관심이 식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일제는 조선의 문화를 지우려 했다. 하지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워진 것처럼 보일 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저 잃어버린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되찾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